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미국에서 중국에는 관세 폭탄을 때리고 다른 나라는 유예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트럼프 때문에 밤잠을 설쳤어요. 원고가 3-4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는 시대예요. 늘 SNS를 확인해야 돼요. 가짜 뉴스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밝혔어요. 첫 번째가 전 세계 교역 대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는 90일 정도 유예하겠다. 다만 이제 기본 관세를 10%는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보복 관세했던 중국은 괘씸죄를 걸렸습니다. 당초 104%의 상호 관세를 125%까지 21%포인트나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사실은 상호 관세 25%였거든요. 근데 기본 관세를 낮아져서 10%가 유지가 되는데 다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 철강의 경우에는 25% 관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 빼고 나머지 70여 개 국가는 양자회담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거든요. 만에 하나 상대국이 이제 보복을 할 경우 더 세게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공언했는데 발단은 중국이 뉴욕 증시 개장 전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반발해가지고 중국의 50% 추가 관세를 더해서 84%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 금융시장이 하필이면? 그러면서 호재니까 장중에 팍 터뜨린 겁니다. 괘씸죄다. 중국에는 괘씸죄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코스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6%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마 지수 보시면 네. 뉴욕 증시 그래프하고 지금 코스피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한 번 오르고 난 다음에 정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 위로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12%가 올랐어요.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하루 상승폭으로는 가장 컸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두 자릿수 넘게, 다우 지수도 7% 넘게 빠져서 야, 관세 유예 하나가 이렇게 큰 호재인가? 라고 이제 실감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한 20% 빠졌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팽배했는데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서니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다 두 자릿수 넘게 올랐는데요. 그 패닉셀이라고 해서 지난 주말부터 모든 자산 다 팔자. 달러하고 엔화 제외하고 금하고 미국 채권까지 팔았거든요. 근데 이날은 다 반대예요. 다 사자. 국제 유가도 4% 뛰었고요. 비트코인도 82,000달러로 껑충 뛰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금 가격도 반등을 했는데 이런 이제 이 호재로 인해서 어제 사실은 코스피가 2,300선 무너졌거든요. 아마 1년 5개월 만에 최저였는데 오늘 오전장에 한 5% 이상 선물 지수가 급등하니까 매수 부분 사이드카 너무 과열됐으니 시장 좀 쉬어가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6% 넘게 코스피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오르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지금 24시간 거래되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 S&P 500 선물 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한 1% 정도여서 이게 혹시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 아직 이릅니다. 소장님 오늘 또 밤잠 못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왜 중국입니까? 중국을 콕 집었어요?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괘씸죄, 이제 중국만 유일하게 보복 관세를 이제 미국이 관세를 계속 매겨갈 때부터 이제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보기가 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이 미국 갖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국가입니다.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역 수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중요한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기싸움이라든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또 중국 길들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는 관세 폭탄을 때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하는 이 갈라치기 전략?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전략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갈라치기는 정말 잘하시지 않습니까? 선거 때도 갈라치기를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네. 승리를 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건 의도된 갈라치기라고 보기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국 이외에 다른 그 주요 무역 그 대상국 중에서 만약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면 아마 같이 이번에 또 추가적인 관세를 그 해당국에도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의도적으로 갈라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국만 유일하게 어떤 그 강대강 국면을 보여주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라치기 전략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중국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서 중국이 그런 국가들과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그 애매해지는 그런 지점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이외의 다른 그 주요 무역 대상국들은 90일 동안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 관세를 수단으로 빌미를 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해지고 우리 그 권한대행께서도 한중일 그 경제 수장이 최근에 그 만남을 가진 거에 있어서 그냥 관례로 모일 때가 돼서 모였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 보면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 겁니까? 아무래도 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관세 관련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관세를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무역 시스템 자체를 미국보다 좀 공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유무역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어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리더로서 어떤 활보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더 이상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는 관세를 이용해서 이제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주고 그러니까 취임 3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계 무역 시스템이 다 자연스럽게 보호무역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최대치의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율해가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과거에 미국이 중국에게 가졌던 대규모 무역수 적자라든지 무엇보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도적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재무장관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제가 주식 투자했다고 한국 증시에 그 주식을 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상장 폐지하라고 한다면 폐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폐지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상장 폐지 명령은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가능하고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가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3년 연속 회계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경우는 국내외 기업 막론하고 상장 폐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제 SEC가 재무부의 산하기관이냐? 그게 아니에요. 별도로 독립된 연방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장 폐지하게 되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단지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맞다는 이유로 지금 뭐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하면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바이두, 텐센트가 있는데 이거 과연 중국이만 투자했을까요? 미국의 거부들,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소송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콧 베넌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좀 무리하게 발언을 했느냐. 정말 괘씸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맞짱 뜨자라고 나왔는데 바로 미증시 개장하자마자 보복관세로 대응하니 이것만큼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 성격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더 강력한 카드 꺼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도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안 밀릴 겁니까? 중국도 사실은 처음에 그 미국이 관세 시작하면서 조금 너무 약한데 왜냐하면 펜타닐 10에서 20 갔죠. 그다음에 상호관세 34 갔어요. 추가로 50 가니까 그때부터 전면점처럼 잽잽을 놨는데 한번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25%를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4%예요. 이게 누구 차례냐? 이제 중국 차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국도 여기서 좀 그 밀리면 내부 불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체제 안전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보복 수위를 점점 높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보복 카드는 기본적인 카드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관세율을 비슷하게 상응하는 만큼 125니까 나도 125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자존심 싸움 같은 그런 기본 패턴에다가 히토리아 같은 광물 자원의 수출 제한을 좀 늘리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수위를 높이고 여기에다 WTO 제재를 하는 순간 그런 기본으로 갖고 가는데 암암리에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계 2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암암리에 팔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매일 고정환율을 게시를 하는데 5일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1년 7개월 만에 위안화 가치가 가장 낮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 가장 꺼려하는 아킬레스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물가 불안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금리를 낮아져야지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재정 적자는 이미 36조 달러, 5경을 넘어섰어요. 연 이자가 1,000조 원이에요. 한 해 국방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자를 절반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기 때도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런 이제 국채를 적절하게 이제 이용하면서 이제 미국과의 대응에 조금 짭짤하게 재미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이런 이 통화를 눌려서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통화 정책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야. 이건 사실은 세계 경제도 안 좋고요. 서로 피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안 좋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떨어질 때도 원화 가치 더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미중 전쟁 이게 계속되고 확전이 될 걸로 보십니까?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좀 협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네. 이제 거의 최대치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대선 기간에 얘기하는 걸 보면 100% 정도 부과를 하겠다 했거든요. 지금 초과한 거예요. 125%니까. 그리고 어쨌든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관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거죠. 중국과 이제 그 기싸움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중국의 추가적인 명시적인 어떤 그 보복 조치는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충분히 이제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을 수단으로 해서 본보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카드로서 하는 거지 추가적으로 뭔가 선제적인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어쨌든 필요하면 대화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 여름 정도가 되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최대치에서 조금씩 조율해 나가면서 실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 이외에는 다른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이제 90일 이후에
이걸 통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되면서 양자협상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무역 대상을 우선순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양자협상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개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바쁠 거라고 이제 그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양자협상. 근데 그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판이 바뀌었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뭔가 미국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미중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어떤 마찰도 어느 정도 수위가 조절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6월에 예정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서 1차 무역 협정 때처럼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이나 에너지를 좀 사주고 그리고 뭔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율하기 위해서 관세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활짝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1기 때 비해서 2기 때는 훨씬 더 준비가 잘 된 행정부입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워낙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큰 틀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진행된다는 건 빨리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 몇 달이 지났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면 그렇게 저는 많은 그 주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소장님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일단 좀 관세를 유예를 한 거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막 폭락을 하고 말씀하신 국채 문제 이런 걸 좀 의식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견뎌야 한다. 참아라. 그랬죠. 그렇죠. 약도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로 제스처로 했었죠. 돈을 굉장히 민감한 분이거든요. 네. 자산 시장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코인 시장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오늘 13시간 만에 유예 조치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왜 상호 관세를 유예했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 얘기는 신경 쓰인다는 얘기예요. 주식보다 채권이 신경 쓰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 2위 채권 보유국인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상호관세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사실은 이제 프라자 합의도 있고 옛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미국도 대응책은 있어요. 미국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준기축통화국가는 상설통화수합을 하고 해서 언제든지 한도 없이 달러를 바꿔주고 사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1기 때와는 다른 게 뭐냐면 1기 때는 동맹국은 안 건드렸어요. 이렇게 심하게. 근데 이건 지금은 동맹국, 적대국 상관없이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름만 붙였지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러다 보니까 EU조차도 사실은 42조 플러스 알파 관세 부과 예정이에요. 근데 협상 카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 이제 장관들이 사진 찍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측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보면 투트랙으로 아예 중국은 세게 나가야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을 처음에는 국가 원수하는 국가 정상과는 얘기 안 한다. 직접 투자할 기업인들과는 이제 투자에서 얘기하겠다고 지금 바뀐 거예요. 말이 그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이에요. 교수님이 조금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앞서서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미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미국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관세 카드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무역의 틀을 재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의도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속셈이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세를 통해서 어쨌든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지금 10%의 보편 관세가 붙었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국세청과 더불어서 이제 그 대외에 수입청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관세를 통한 수입, 그래서 재정 확보에, 재원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국내적으로 보면 에너지 정책과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정 지출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얻고 만약에 그 화석연료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남는 것은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 혜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정책, 연방정부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그 관세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관세가 갖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대외적인 어려움이 갖고 올 수 있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재원 총알을 마련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세제 혜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고 미국의 경제 안정을 이끌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는 그중에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생각대로 이 모든 톱니바퀴가 잘 맞아 들어가서 이제 굴러간다면 그렇다면 보다 더 희망적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방향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상치 못한 그리고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모든 축들이 있어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큰 틀에서는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건 뭐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물가가 오른다고 하고 중국 잡으려다가 애플 잡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네. 이 사실은 중국을 때렸는데 애플이 아파요. 네. 애플이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자존심을 구기고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아래 떨어졌다가 오늘 또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애플은 미국 내 공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아이폰을 부품과 포함하면 거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125% 관세를 붙인다고? 그러면 지금 한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아이폰이 갑자기 300만 원대로 껑충 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처럼 리쇼어링, 밖에 나갔던 외국계 이제 기업들 내지는 이제 자국 기업들, 애플뿐만 아니라 랄프 로렌이나 나이키와 같은 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미국이 인건비가 안 돼요.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들어 수입하고 있는데 그걸 관세를 매기다 보니 이들 회사의 주가가 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만에 하나 정말로 애플이 미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었어. 그게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미국 애널리스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공장 걸리는데도 사실 인력부터 숙련된 인력부터 부지부터 인건비 비싸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7년 정도 걸리는데 미국에서 같은 가격을 만든다라고 하면 5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겠습니까? 물론 애플은 이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비싸도 사는 고객이 있지만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에도 보니까 이제 애플은 이제 좀 궁여지책으로 125%는 피해보자. 그러면 공장 중국 말고 어디 있냐?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 26%거든요. 이쪽의 비중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일론 머스크도 비판을 했다. 둘이 싸웠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 연합이 깨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이제 빠르게 정책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 그리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좀 해소해야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맞다라는 건 원칙적으로 다 합의를 하는데 방법론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극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터 나바로 고모 같은 분은 워낙 관세를 사랑하는 분이고 중국과 완전히 경제관계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방면에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어쨌든 재계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업이라든지 재계의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공화당 의원 같은 의원들은 아무래도 표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만약 자기 지역구 있는 그런 표심이 특히 이제 경합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현안에 반응하는 그런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세게 나가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말씀해 주신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이런 연금의 혜택이 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유권자들이 뿔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달라. 이러한 내부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포퓰리즘적인 굉장히 그게 강하니까 지금 다 거의 다 받아들여가면서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트럼프의 어떤 거래의 스타일대로 크게 내질러 놓고 조율을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고 그 조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내부. 특히 유권자, 공화당의 목소리, 재계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도 부각이 되면서 속도를 조절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세에 지휘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은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말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언론에 보면 일관성 없고 독선적인 러트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의중도 모르면서 통상 정책을 주의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주무 장관으로서 뭔가 해당 분야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이제 재계분들하고 이제 회담을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떤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다 이제 적중이 되지 않고 틀리게 되고 그리고 이민 문제 같은 부분에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파나모나라든지 캐나다 51번 주주로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처가 아닌데도 목소리를 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월권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정치를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 아마추어가 보이는 전형적인 초기 실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런 문제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 거지 큰 원칙에서는 일단 가고 있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다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기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상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을 많이 털어놓으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라든지 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제적으로 이제 트위터 정치, X라든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내면 이제 다 방어하고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좋은 정치적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일각에서 불협화음이 크게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기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네. 이제 좀 반론 아닌 반론을 네. 제한다면 사실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있는 국가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집권당이 패배를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9% 찍고 40년 만에 최악이었어요. 우리 투표 당일까지도 야 정말 접전이야. 누가 될지 몰라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스윙 스위트 대부분 다 트럼프가 가져갔어요.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갑자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산은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의류 같은 거, 먹거리 같은 거 대부분 2배 올랐어요.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물가는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근데 지금 오늘 밤 발표되는 3월 물가 지표부터 시작해서 생산자 물가를 좀 봐야 합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물가, 관세를 높여놓고 물론 관세, 상호 관세 이유 있죠. 한 번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막대한 이제 이득을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득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분하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 있는 중국산 제품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이 물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각 세계 각국과 맞대결해서 미국이 진 적은 없어요. 사실은 결국 가게면 중국도 굽힐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건 지금 채권처럼 마찬가지로 미국의 민심이에요. 물가 민심 못 잡습니다. 물가가 변수가 될 거다. 네. 소장님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호 관세가 뭐 90일 유예됐다고 해도 뭐 앞서서 말씀하신 품목별 관세 그대로 있고 90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정부도 오늘 회의를 한 걸로 압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사실은 네. 불확실성이 더 밀린 거예요. 그 사이 밀린 거다. 마찬가지예요. 네. 밀린 거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네. 여기 나는 좀 네. 중국도 좀 깨림칙하지만 네. 유럽연합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일본, 한국을 뽑았어요. 가장 수월하게. 무언가 압박을 하면 아웃풋이 바로 나올 것 같으니까 원스톱 쇼핑, 패키지로 그냥 바로 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내년 11월 중간선거 있어요. 하원 전체 바뀝니다. 상원이 3분의 2가 바뀌는데 그 표심 갖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보다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해줬거든요. 왜냐? 지금 일본의 경우는 1조 달러. 그리고 대만에 있는 TSMC의 경우는 1,000억 달러, 145조 쏜다고 했어요. 현대차도 31조. 그 자리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랐는데 이거 웬 뒤통수? 이 세 개 모두 관세 다 대상입니다. 그러면 학습효가 있잖아요. 굳이 매를 먼저 맞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안보하고 경제가 맞물려 있는 일본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좀 보자라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외교 수단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는데 어부지리로 그러면 좀 지켜보고 다른 데 협상하는 카드를 좀 지켜보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이 교역국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돈 나가는 거 살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무기, 항공기, 그다음에 원유, 농산물 이거거든요. 다 살 거예요, 우리도.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왜냐? 660억 달러 이거 갖고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뭐 LNG 프로젝트라는 과거에는 이제 경제성을 이유로 대기업조차 좀 꺼렸던 걸 지금은 대만,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 요소를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제성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십시일반 모으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협상 카드로 가져간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애써했던 부분이 조선협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협상 카드로 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과연 이거로 만족할지 저는 가장 이제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 방위비가 걱정이에요. 이건 고정 비용이에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거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없애고 이미 잘 사는 나라에 과연 미국의 세금으로 한국을 지켜줘야 돼?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고는 뭐 9배, 10배까지 증액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최후의 우리의 이제 협상, 목을 조일 수 있는 카드가 저는 방위비 카드라고 봅니다. 교수님 그렇습니까? 지금 원스톱 쇼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상 안보를 한꺼번에 놓고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스톱 쇼핑한다는 거는 한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중인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제, 무역과 외교안보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협상팀이 하지 못한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동맹국한테 원하는 것이 무역시 적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래 중심 동맹 간에 기반을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그 구체적인 숫자로 가져오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도를 갖다 표출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이미 이제 서서히 이제 입장을 좀 굳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나 무역 같은 부분에는 지금 통상부 부장이 가신 것처럼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어떤 그 관세율을 조절하고 어떤 그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다시 재협상을 한다든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논의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그리고 국내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안이 다르고 상당히 국내적인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러한 여타 다른 제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협상이 필요하면 하되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게 우리의 정부 입장이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입장이 조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투택으로 돼가지고 이제 논의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6월에 우리 신정부가 들어온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기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식으로 원스톱 쇼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법론을 가져서 접근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부 분담금을 이제 압박카드로 쓰면서 다른 거를 막 더 얻어내려고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우리의 그 협상 전략이 네. 거기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세 부과하는 목표가 그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다 미국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입을 늘린다든지 이제 알래스카 파이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방위 분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고 경제 무역 부분의 논의는 이것 갖고 충분히 우리가 상쇄할 수 있고 대응이 되고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 얘기를 하고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협상 원칙은 다 테이블에 올려놓되 연계돼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분리시켜 놔야 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결과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협의가 가능하고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일고 있는 뭐 반 트럼프 시위라든지 앞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뭐 중간 선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고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반응, 그러니까 이번에 상호관실 90일 유예한 것도 미국 재계의 어떤 우려가 직접적으로 반영돼서 즉각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겨야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입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우려를 계속 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지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내 기업들이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백악관에다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로비를 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간접적으로 이제 달성해가는 그 부분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환율이 어쨌든 어제는 정말 기록적이었어요. 네. 이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한 30원 정도 이제 원화 가치가 부풀려져 있다라고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해서 정말로 이제 탄핵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하루 내려갔어요. 근데 일일 천하였습니다. 바로 관세 폭탄이 이를 만회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뭐 2009년 이후 이제 16년 만에 1,480원을 봤어요. 장중에 1,487원을 찍었습니다. 이제 한 12, 3원만 넘으면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저 숫자는 보지 말아야지 하는 1,500원대 지금 근접해 있는데 오늘도 지금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440원대, 46원까지 내려서 출발했는데 지금 보니까 1,458원 9원 선이거든요. 여전히 불안하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그대로 녹아있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화는 우리나라의 성장, 체력을 바탕으로 이제 등락이 결정이 되는데 미국은 지난 3년 동안 2% 후반, 우리보다 더 성장률이 높았어요. 기조적으로 우리가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요. 잠재 성장률은 더 떨어져요. 일할 사람은 더 없어져요. 그러면 옛날처럼 세 자릿수 환율로 돌아가느냐? 그건 이제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왜냐? 우리가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아서 수출을 잘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어제는 이제 세계 국채지수 편입도 불발된 것, 지연된 것도 악재였고요. 또 중국이 저렇게 환율 전쟁으로 위안화 가치를 굉장히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원화는 선진국 통화가 아니라
이 위안화처럼 이제 이 신흥국 통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뭐 이번 달 장중 1,500원을 위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불안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소장님이 오늘 밤잠은 주무셔야 될 텐데요.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